안녕하십니까, 원페이드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유명한 삼성전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개인이 한 달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외국인은 이틀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엄청난데, 이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이 영업이익과 주가가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무엇을 통해서 돈을 버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아야겠죠. 작년 실적이 나왔어요. 매출액이 5%가 빠졌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50%가 빠졌습니다. 보통 매출액이 5% 빠지면 영업이익은 그래도 10%, 20% 정도 빠지는데 반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빠졌는데 왜 그런가를 보면, 삼성전자는 크게 5가지 사업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가전 사업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모바일 사업 부분, 그리고 D램으로 유명한 반도체 사업,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업, 하만 사업이 있는데, 이 하만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2016년에 이 하만을 인수했어요. 하만의 매출액 중 65%가 전장 사업에서 나오는데, 이 자동차가 최근에 내연기관에서 빠르게 전기차로 이제 변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렌드에 맞춰서 삼성전자도 이 전장 쪽으로 유명한 하만을 인수한 것 같아요. 이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이 있는데,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 같은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84%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주요 제품의 이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을 바로 넣은 겁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별로 영업이익을 벌어들인 걸 보게 되면, 반도체에서 가장 많은 14조 원을 벌었고, 그 다음이 바로 모바일 사업부에서 9조 원, 그리고 가전 사업 부분에서 2조 6천억 원,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에서 1조 5천억 원, 그리고 하만 사업에서 3천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전체 영업이익은 27조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만은 3천억 정도로 미미한 편이죠. 전체 벌어들인 영업이익에 비해서. 그래서 하만은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 사업 부분을 보게 되면, 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편이에요. 그렇게 큰 굴곡은 없고, 그래도 뭐 차이가 많이 날 때도 있긴 한데 비교적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디스플레이 사업 역시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이 두 부분은 제외하고 제가 살펴볼 부분은 바로 반도체와 모바일 사업 부분인데, 모바일 사업 부분이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벌어들였을 때가 바로 2013년이에요. 이 당시에 25조 원을 벌면서 전체 영업이익의 68%를 담당했었는데, 이 영업이익이 4년 동안 무려 6배가 증가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사업 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IM 사업 부분의 대부분이 바로 휴대폰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휴대폰 사업에서 바로 큰일이 있었던 건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게 되면 2012년에 7억대에서 2015년에 14억대로 2배가 성장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 당시에 2012년에 2억대를 팔고, 그 다음에 무려 50%가 증가한 3억대를 팔지만 2013년에 점유율이 피크를 찍고 이 점유율이 내려가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 갤럭시 S가 나오고 2, 3가 나오고, 그리고 갤럭시 S4에서 단일 플래그십 모델로는 가장 많은 판매량인 7천만 대를 기록하지만, 그 다음부터 이렇게 판매량이 떨어지게 돼요. 바로 이 갤럭시 S4를 출시했을 때 이 점유율이 가장 높았고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 당시에 바로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인 화웨이, 샤오미 같은 중화권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이 업체들의 점유율은 늘어나지만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수요 비중의 27%가 중국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최근에도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의 대부분이 이 중화권 업체들이 차지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 중화권 업체들의 점유율이 80%인데 이 80%가 워낙 견고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여기를 비집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점유율이 내려오면서 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영업이익이 2013년을 피크로 내려오게 되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Z 플립 모델을 내놓으면서 이제 반전을 노리고 있어요. 지금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 가격이 거의 300만 원에 육박을 하고 Z 플립도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하는데 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올해는 500만 대지만 이제 이게 20배 늘어나서 2024년에는 1억대의 출하량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이 연간으로 15억대 정도 나온 걸 감안하면 2024년이 돼도 1억대면 아직 10%가 안 되는 거죠. 스마트폰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삼성전자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물론이고 이익률 역시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 왜 그러냐를 보면 바로 과거의 피처폰은 가격이 저렴했던 반면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ASP 평균 판매 단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도 높아지고 이 영업이익과 이익률도 높아졌는데 바로 갤럭시 폴드와 Z 플립 출시를 통해서 이 당시에 ASP가 증가하면서 이 이익률이 증가했던 것처럼 폴더블 폰 출시를 통해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평균 판매 단가가 애플이 750불인데 반해서 삼성전자는 250불이에요. 이 저가 모델을 계속해서 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평균 판매 단가가 낮아졌는데 이제 폴더블 폰 출시를 통해서 200만원 또는 거의 300만원에 육박하는 이 폴더블 폰 출시를 통해서 평균 판매 단가를 올려서 과거의 스마트폰으로 이제 트렌드가 바뀌면서 영업이익이 껑충 뛰었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 부분을 보게 되면 반도체 사업 부분은 이 사이클이 굉장히 심해요. 2012년만 하더라도 4조 원으로 반도체 비중이 14%밖에 안 됐지만 최근 18년을 보면 무려 44조 원으로 이때보다 10배나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75%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반도체 사업 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D램, 낸드, 시스템 LSI라고 해서 작년에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위해서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게 바로 이 시스템 LSI인데 지금 메모리 쪽에서 대부분의 영업이익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이쪽 D램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D램 쪽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넘버원 D램 업체예요. D램 시장의 45% 전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거의 이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는데 치킨 게임을 통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가지 업체로 D램 업체가 압축이 됐어요. 거의 전체 생산량의 90%를 이 업체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D램은 후발주자가 따라오기 굉장히 힘든 사업인데 엄청난 투자 비용과 고도의 기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메모리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엄청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이 메모리 업체를 키우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 중국 메모리 업체가 어떤 위협이 될 것이란 거는 아직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D램 시장에서 중국이 따라온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이긴 합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가장 큰 사이클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무려 2017년에 35조 그리고 2018년에 44조 원의 돈을 벌면서 가장 큰 사이클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왜 이렇게 영업이익을 많이 벌어들였냐를 보면 2017년부터 18년에 이 데이터 센터 쪽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 센터 쪽 수요가 증가하면서 D램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이쪽 D램 시장이 큰 호황을 맞이했어요. 클라우드 업체 중 1위 업체가 바로 아마존인데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액을 보게 되면 무려 4년 동안 4배가 증가를 했어요. 이쪽 클라우드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건데 이쪽 클라우드 시장, 데이터 센터 시장이 커진 이유는 있죠. 바로 클라우드화 되면서 이쪽 시장이 커지고 유튜브와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동영상 시장이 커지면서 이쪽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수요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당시에 서버용 D램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2016년에 저점을 찍고 17년부터 이 서버용 D램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고 18년에 더 오르면서 2년간 초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서버 D램 탑재량 자체가 매분기 30%에서 60% 늘어나면서 이러한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2018년 연말에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적어지게 돼요. 이 데이터 센터 쪽 메모리 수요가 줄어들면서 2018년을 끝으로 2019년에는 반도체 쪽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2018년과 19년을 보게 되면 이때 출하량 자체는 늘었지만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더 높은 출하량을 보여도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더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서버 D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동영상 트래픽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쪽 시장이 커지면서 이쪽 서버 D램 수요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바일 쪽 성장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 포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성장이 마무리 단계고 데이터 센터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걸 알겠는데 데이터 센터 말고 이제 다른 산업 분야에서 D램 수요가 커질 분야가 어디 있냐를 보면 바로 자율주행차에 있어요. 자율주행차 쪽 같은 경우 레벨 1, 2 이제 자율주행차도 단계별로 있어요. 1, 2, 3, 4, 5까지 있는데 레벨 4가 완전 자율주행인데 이 완전 자율주행 쪽으로 가게 되면 D램 소요량이 20배에서 30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소요량 역시 그보다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인데 이 사물별 일별 데이터 창출 능력을 보게 되면 자율주행차 한 대가 하루에 창출하는 데이터량이 4000GB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D램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2025년이 되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전체 차량 중에 약 15% 정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15% 정도만 자율주행차로 나온다 하더라도 D램 탑재량이 거의 기존의 자동차에 사용되던 D램 탑재보다 10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 이게 15%가 아니라 100%가 가게 되면 거의 이 데이터 프로세싱, 이 데이터 센터에 맞먹는 D램 수요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 시장이 스마트폰으로 한 번 점프를 하고 데이터 센터 수요로 한 번 더 점프를 하고 그리고 자율주행차로 한 번 더 점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 D램 산업은 사실 굉장히 호황과 그리고 불황을 굉장히 많이 겪는 사업이에요. 부침이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3사로 재편되면서 이들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당연히 공급을 조절하겠죠. 공급을 조절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그래도 이 사이클의 이 깊이가 조금 덜해진 편인데 여튼간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1년에 4조 원을 벌었다가 1년에 44조 원을 벌었다가 하는 거 보면 이 사이클이란 게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는 44조 원을 벌었지만 또 한 해 만에 14조 원을 벌게 되고 굉장히 이 사이클이 심한 편입니다. 이 반도체 산업 D램 수요가 언제 정확하게 올라갈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 시나리오 2, 1을 써서 이게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1, 2를 가지고 이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D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D램의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두는 게 당연히 좋겠죠. 오늘은 모바일 사업 부분과 D램 사업 부분으로 얘기를 했지만 다음에는 삼성전자가 133조 원을 부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분을 지금 엄청나게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쪽에 왜 133조 원을 붓는지 알아보고 삼성전자의 PBR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PER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